엄마가 뭔데? 대체 뭔데? 내 아내를 울려요? 아들의 그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의 고통보다 아들이 내뱉은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엄마가 뭔데?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그 말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휘두른 저 손바닥 하나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 중 하나가 될 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서 떼온 싱싱한 배추와 물을 가게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릴 때만 해도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시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여기저기서 2개에 5,000원, 골라 골라 외쳐대는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흙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공기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쉴 새 없이 푸성기를 다듬고 저울에 무게를 달고 검은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달아빠진 내 고무장갑과 흙대 낀 손톱, 허리를 두드릴 새도 없이 바쁜 몸뚱이가 바로 내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철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장가도 보냈으니까요. 이 가게가 내 세상이었고 내 아들 철수가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물건 좋네요. 장사 잘 되시죠? 옆 가게 생선 장수 최서방이 갓 잡은 고등어를 들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줄 송편이랑 갈비 해 먹이려면 열심히 벌어야지. 내 말에 주변 상인들이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영순이 누님 아들 사랑은 누가 말려. 철수가 이번 추석엔 내려온대요? 그럼 온다고 했지. 우리 새아가랑 같이 온다고 했어. 손주놈 얼굴 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 내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 오미자가 깍쟁이처럼 구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제 새끼가 좋다면 나도 좋은 것이 어미 마음이지요. 오늘 가게에 들른다고 했으니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라고 두둑하게 용돈이나 챙겨줘야겠다 생각하며 나는 더욱더 신나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손님을 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유독 눈에 띄는 인형 하나가 보였습니다. 시장의 흙바닥과는 어울리지 않는 뾰족한 구두, 무릎 위로 한 뼘이나 올라간 하얀 원피스, 파마를 곱게 한 머리. 바로 내 며느리 오미자였습니다. 오미자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들어오며 인상을 찌푸리다가도 내 앞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목소리에는 늘 꿀이 발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그 서늘함을 외면하며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여기까지 웬일이야? 철수는 같이 안 오고? 철수 씨는 급한 일이 남았다고 해서요. 저 먼저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자는 말로는 돕는다면서도 내 가게 앞 지저분한 배추 잎들을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속으로만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보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됐다. 도끼는 뭘 도와. 넌 이런데 익숙지도 않잖아. 저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나는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못 이기는 척 의자에 앉더니 이내 핸드폰인지 뭔지를 꺼내 들고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손님을 받느라 며느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깐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허리를 펴는데 미자가 슬그머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이게 그렇게 유행이래요. 미자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가죽 가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글씨가 박혀 있는 딱 봐도 갓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지요. 참 곱네. 근데 이게 뭐 어쨌다고. 나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미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친구들 만날 때마다 기가 죽어서요. 다들 이런 거 하나씩은 들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이번에 장사도 잘 되셨다면서요. 추석 선물로 미리 하나만. 말끝을 흐리는 그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정신 차려라. 곧 추석이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인 줄 아니? 내 신랑 보너스 타면 사달라고 하든지. 나는 그런데 쓸 돈 없다. 내 말에는 조금의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돈 아껴온 장사꾼의 당연한 타박이었을 뿐입니다. 철순에 먹일 고기가, 조기가, 그리고 손주 녀석 추석 빔이라도 한 벌 사주려면 푼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 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어머님 돈을 훔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좀 사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눈가가 금세 붉어지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요. 됐다, 됐어. 바쁜 사람 붙들고 시답잖은 소리 하지 말고 힘들면 그만 집에 가 있어라. 나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더 상대했다가는 나만 속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자는 가지 않고 가게 옆 기둥 뒤로 슬쩍 몸을 숨기더니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제가 또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신경을 껐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흘깃거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금세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억지로 내쫓기라도 한 줄 알 모습이었습니다. 흐흑, 철수 씨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보고 장사하는데 재수 없다고 흑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여자는 집안 망하게 할 여자라고. 가게 안의 소음 때문에 모든 말이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단어들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저 요망한 것이 없는 말을 지어내 내 아들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려는데 저 멀리서부터 성난 황소처럼 누군가 사람들을 해치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아들 철수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눈은 오직 울고 있는 제 아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미자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내가 다 해결할게. 응? 그 다정한 목소리가 한평생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의 품에 와락 안기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흑흑 나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이 나보고 당장 꺼지라고. 그때였습니다. 내 아들 철수가 나를 돌아본 것은 하지만 그 눈빛은 내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보는 듯한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낯선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아들의 입에서 내 평생을 산산조각 내는 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뭔데, 대체 뭔데 내 아내를 울려요. 아들의 그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의 고통보다 아들이 내뱉은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엄마가 뭔데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그 말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휘두른 저 손바닥 하나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뺨은 불이 난 듯 뜨거웠지만 심장은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나를 향한 수백 개의 눈동자만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인 그 시선들 속에서 나는 흙 묻은 배추처럼 버려졌습니다. 내 아들은 울고 있는 며느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쓰러진 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한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이 시장 바닥에서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에게 나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린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며 만들어낸 차디찬 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시장 한복판에 나는 허수아비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뺨을 맞았다는 사실보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시장의 소음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고 내 귀에는 오직 심장이 쿵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어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네. 옆 가게 최서방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흙탕물에 뒹굴던 토란 몇 알이 내 치마폭에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흙 묻은 손으로 치마를 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억척스러운 박영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사 마쳐야지. 내가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자 주변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도왔습니다. 누구는 쏟아진 배추를 주워 담고 누구는 남은 채소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시장 바닥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위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셔터를 내리고 돈통을 챙겼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인데도 모든 것이 낯설고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철컹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도 단숨에 오르던 길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모든 수군거림이 다 내 이야기 같았습니다. 봤어? 영순이네 아들이 쯧쯧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그 모든 소리가 비수가 되어 내 등 뒤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나는 자식에게 뺨 맞은 불쌍한 늙은이, 동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가만히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뺨이 아니라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뭔데?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어미다, 이놈아. 내 아비가 일찍 죽고 홀몸으로 너를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뒹굴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어미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내 머리맡을 지켰고 내가 먹고 싶다는 갈비 한 짝을 사주기 위해 나는 며칠을 굶었다. 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짐을 날랐고 내가 판검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신문지를 붙들고 밤을 새웠다. 그런 어미에게 내가 뭔데? 라고 물었더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마르는 모양입니다. 나는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서툰 솜씨로나마 내가 직접 차린 돌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철수.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나는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커서 내 뺨을 때리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시체처럼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깜깜한 천장만 바라보며 아들의 마지막 표정과 목소리를 되새김질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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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철수와 며느리만 아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일까? 혹시 술이라도 깨서 잘못했다고 빌러온 것은 아닐까?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홧김에 그랬을 거야. 지금이라도 와서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무릎이라도 꿇는다면 어미 된 도리로 못 이기는 척 용서해줘야지. 나는 애써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은 역시나 철수와 그 팔짱을 꼭 낀 며느리 미자였습니다. 철수는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미자는 여전히 눈가를 붉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역시나 잘못을 뉘우치고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까는. 철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같은 말을요. 하지만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미자가 많이 놀랐어요. 지금도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철수 씨랑 사이가 나빠지시는 건 아니죠? 다 제 탓이에요. 제가 괜히 시장에 찾아가서 흑흑. 가증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눈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자야. 내 탓이 아니야. 철수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타들어가던 속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밤에 쳐들어온 것일까? 내가 거실로 돌아오자 철수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시장 일도 힘에 부치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요. 오늘 일도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것도, 이 사달이 난 것도 다 늙은 내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목소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제 할 말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랑 저기 상가 건물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뭐라고? 저도 이제 제 사업을 좀 더 키워야 하고 그러려면 담보도 필요하고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관리도 힘드시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저희한테 명의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관리하고 어머니께는 매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 밤중에 불이 나게 달려온 이유가 사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탐내서 온 것이었구나. 내가 뺨을 맞고 쓰러져 있는 동안 저것들은 내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까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며느리의 거짓 눈물도 아들의 분노도 결국은 다 저 가게와 상가 건물을 손에 넣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과 그 옆에 독사처럼 달라붙어 있는 며느리를. 그들의 얼굴 위로 탐욕과 계산이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내 아들,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날로 먹으려는 짐승보다 못한 원수였습니다. 생각해보마.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나조차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철수와 미자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철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기쁜 듯이 외쳤습니다. 미자도 옆에서 어머님, 역시 현명하세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대답이 긍정의 의미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피곤하구나. 그만들 가봐라. 나는 손을 내저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 부부는 신이 나서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니. 푹 쉬세요.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그들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번 내 부은 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거울 속에 낯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눈빛이 죽어버린 여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만들어낸 끔찍한 경련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마. 그래, 생각해봐야지. 아주 깊이, 아주 치밀하게.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겨줄지 아니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지옥의 구렁텅이에 처박아 버릴지. 나는 부어오른 내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내 심장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내 방은 여전히 한밤중이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어젯밤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아들 부부의 그 뻔뻔한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넘겨달라. 그 말이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밴 재산까지 날로 먹으려 하다니.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위해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바쳤단 말인가.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벨소리는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겨우 손을 뻗어 전화를 받자 옆 가게 최서방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가게 문도 안 열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어디가 많이 아픈 거예요? 병원이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최서방의 따뜻한 목소리에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도 이렇듯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어미의 뺨을 때리고 재산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누워 있으면 나아지겠지. 가게 좀 잘 부탁한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통화했다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밥을 한 술이라도 떠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어버리면 저 여우 같은 며느리와 금수만도 못한 아들놈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가 받은 이 모욕과 배신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요. 뻔뻔한 것들. 나는 그들이 어떤 얼굴로 다시 나를 찾아올지 생각하며 차갑게 식어버린 복수심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마시던 물컵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잠시 후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값비싼 영양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누워만 계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철수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걱정이 되었다면 진작에 찾아왔어야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와본 것이겠지. 어머님, 이거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기운 차리셔야죠.
미자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입꼬리를 올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며칠 알았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내 초췌한 몰골과 힘없는 목소리에 아들 부부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늙은이로 보였겠지요. 그러게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그때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미자 역시 숨을 죽이고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증오를 차가운 얼음벽 뒤로 숨겼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완벽하게 속여서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 복수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 늙었고 힘에 부치는구나. 내가 나직이 말하자 아들 부부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랑 그 상가 너희에게 넘겨주마. 대신 내 생활비는 매달 잊지 말고 보내줘야 한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그냥 둬야 하고. 나는 마지막까지 내 패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둬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쉬운 소리 안 하시게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릴게요. 철수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미자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미자의 손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류는 언제쯤 준비하면 되겠느냐? 내 말에 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왔어요. 여기 인감증명서랑 등기권리증만 있으면. 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가 거절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다. 며칠 안에 준비해 놓을 테니 그때 다시 오너라. 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아들 부부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기쁨에 들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자마자 내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내 것을 날로 먹으려 들어? 나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한 병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들을 방심시켜 놓고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가게 바로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청년 최민준의 번호였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가게를 일궈온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장사 수완도 좋아서 늘 내 아들 철수의 가게보다 손님이 많았지요. 그래서 철수는 민준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씩씩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순 어머님이시네요.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며칠째 가게에 나가지 않은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아,
나다. 혹시 지금 시간 좀 괜찮으냐? 내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기 때문일까? 민준이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단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마치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 같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이 놓였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것들이 내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축배를 드는 동안 나는 그들의 발밑을 무너뜨릴 함정을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철수야, 미자야, 너희는 절대로 몰라야 한다. 웃는 얼굴로 칼을 가는 어미의 마음을. 너희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바로 너희 인생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텅 빈 집안에서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입지 않던 검은색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장 구석의 낡은 다방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시체처럼 누워 지냈던 늙은 박영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칼날 같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낯선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던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는 내 앞에 따뜻한 쌍화차를 밀어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편찮으셨다면서요. 다 봤겠구나. 내가 내 아들놈한테 뺨 맞는 꼴을.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라도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나섰으면 너만 곤란해졌겠지. 괜찮다. 나는 쌍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꼭 내 인생 같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오늘 너를 보자고 한 것은 부탁이 있어서다. 내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철수 가게 옆에서 과일 장사한 지 얼마나 됐지? 올해로 5년 됐습니다. 그래, 5년. 너는 5년 동안 땀 흘려 가게를 키웠고 내 아들놈은 3년 동안 내 덕에 편하게 장사했지. 나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의 가게는 본래 내 소유의 상가였습니다. 월세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들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런데도 내 아들놈은 너를 늘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내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지. 맞느냐? 민준이는 차마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이었습니다. 나는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터득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비범 노트였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마. 어머님, 이게 뭔가요? 열어보거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치자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어떤 물건을 어디서 떼어야 가장 싸고 좋은지, 명절 대목에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단골 손님을 관리하는 비법까지 내 모든 것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왜? 내가 이 시장에서 제일 큰 장사꾼이 되거라. 내 단호한 말에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가게 내게 넘기겠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나는 수첩의 맨 뒷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중심가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의 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 어머님 소유셨어요? 그래. 내 아들놈도 모르는 내가 평생 쌈짓돈 모아 마련해둔 내 마지막 재산이다. 그 건물은 시장에서 목이 가장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1층에는 유명한 떡집이, 2층에는 의원이 들어와 있어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웬만한 회사원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철수는 그 건물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와 저 상가 건물, 전부 내게 넘기겠다. 아주 싼 값에.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 재산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민준이는 손사래를 치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이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거래다. 거래라니요? 조건이 있다. 너는 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 아들 김철수를 이 시장에서 완전히 몰락시켜야 한다. 다시는 이 시장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처절하게 짓밟아 버려야 해. 할 수 있겠느냐?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민준이는 잠시 숨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 말고는 하늘도 몰라야 한다. 내 아들놈 앞에서는 평소처럼 나를 어려워하고 내 아들을 부러워하는 척 연기를 해야 해.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일러주고 다방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 차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예전의 박영순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이를 몰래 만나 그날그날의 장사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의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내 아들 철수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곧 재산을 넘겨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철수는 며느리와 함께 또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는 준비되셨죠? 저희가 내일 바로 등기 이전하려고요. 그래, 여기 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물론 그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발급받아 놓은 것이었지요. 아들 부부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일부러 물건을 놓고 온 척하며 아들의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가게 문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이제 저 가게랑 상가 건물 다 우리 거야. 이걸로 은행에서 대출 쫙 받아서 우리 가게도 크게 확장하고 당신 벤츠도 한 대 뽑자.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정말? 그럼 나는 샤넬 백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미자, 이제 시장 바닥에서 고생 안 해도 돼. 저 늙은이 가게는 대충 정리하고 상가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고. 늙은이. 그 한마디에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너무 쉽게 넘겨주시는 거 아니야? 좀 찝찝한데.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그날 그렇게 뺨까지 맞고 망신을 당했는데 제정신이겠어? 이제 우리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할걸. 늙으면 판단력도 흐려지는 법이야. 우리가 평생 모신다고 하는데 안 넘겨주고 배기겠어? 이 가소로운 것들. 내가 너희들의 그 가짜는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내 복수를 더욱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날. 그날이 바로 너희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아들 부부에게 더없이 인자한 어머니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래, 알아서들 잘해라 나는 너희만 믿는다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들 부부는 내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 확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덫은 놓아졌습니다. 이제 저 어리석은 짐승들이 신나게 달려와 그 덫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저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 약속 당일 아침, 철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10년은 젊어진 듯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큰맘 먹고 맞춘 최고급 양복은 그의 몸에 날개처럼 착 감기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어때? 이제 좀 사업가 같아? 철수의 들뜬 목소리에 화장대 앞에서 한껏 치장하던 미자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보 너무 멋있다. 이제 저 지긋지긋한 시장 바닥이랑도 끝이네. 끝은 무슨. 이제 시작이지. 우리 가게 확장해서 이 동네 상권 싹 다 먹어버릴 거야. 어머니 가게는 정리하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하나 낼까? 어머, 정말? 나 그럼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따야겠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곧 손에 들어올 가게와 상가 건물,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화장을 마저하며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정말 아무 말씀 없으셨어? 서류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마음 바뀌신 거 아니야?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 내가 어제도 전화했는데 알아서 잘하라고 하시더라. 이미 기 다 꺾이셨어. 이제 우리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실걸? 철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넥타이를 바로 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 등기 이전 끝나자마자 바로 은행 가서 대출 신청부터 하자. 늙은이 마음은 갈대 같다고 했어.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 알았어. 오늘 안에 다 끝내줄 테니 우리 미자는 저녁에 어디서 칼질할지나 고민하고 있으라고. 철수는 미자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같은 시각 나는 돋보기를 낀 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내 마음처럼 말입니다. 어젯밤 나는 민준이와 만나 마지막 계획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민준이의 손에는 나와의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 그리고 내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그저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구경꾼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철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안절부절 못하며 나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철수가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설마 마음 바뀌어서 잠수 타신 거 아니겠지? 미자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꿈에 부풀어 있을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 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철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역시 어르신이 늦으시네요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철수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 바로 옆가게 청년 최민준이었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철수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철수와 미자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박영순 어르신 관련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 와? 내가 뭔데 대신 와?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어딨어? 무슨 꿍꿍이야? 철수가 봉투를 와락 낚아챘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냥 심부름만 시키신 거잖아. 하지만 철수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매수인 란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매수인 최민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철수의 비명 같은 외침에 옆에서 기웃거리던 미자도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매도인 박영순이 자신의 소유인 시장가게와 상가 건물을 매수인 최민준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매 금액은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그야말로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가짜야. 내가 위조한 거지. 우리 어머니 도장을 훔친 거잖아. 미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태연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내자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 박영수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최민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너한테. 철수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계약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 저 허름한 청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그래서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썩어 문드러질 바에는 차라리 사람 구실하는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싶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철수가 며칠 전 자신만만하게 내게 건넸던 바로 금형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그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인자한 척했던 내 미소, 순순히 서류를 준비하겠다던 내 대답,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아, 철수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가게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힐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니, 물거품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올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죠. 민준이는 더 이상 철수 부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개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철수와 미자를 뒤로하고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위한 등기 이전 절차가 차분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유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곧 전화가 걸려오겠지요. 내 아들의 절규와 내 며느리의 비명이 담긴 전화가. 하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아니니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선물이라며 가져다 준 난초였습니다. 죽은 듯이 말라비틀어져 있던 가지 끝에서 어느새 작고 하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늙은이 하나 제대로 구워 삶지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부동산에서 돌아오는 차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미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철수의 귓전을 찢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양복을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철수는 이제 운전대 위에 고개를 처박고 끄끄대는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철수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늙은이가 당신 어머니로 보여? 처음부터 우리 등쳐먹을 작정이었던 독사 같은 노인네야.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해실거리다가 이 꼴을 당한 거고. 미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곁에 있던 명품 가방으로 철수의 등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아, 하지마. 이 무능한 인간. 당장 저 늙은이한테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다시 뺏어와. 안 그러면 당신이랑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어떻게 뺏어와. 변호사 공증까지 다 끝났다는데. 철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자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도 당신 인생도 다 끝났다고. 미자야, 진정의 방법이 있을 거야. 응? 철수가 애원하듯 미자를 말렸지만 미자는 그를 뿌리치며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당신이 이미 은행에서 당겨 쓴 대출금은 어떡할 건데? 그걸 뭘로 막을 건데? 저 늙은이가 준다는 가게랑 상가만 믿고 일 다 버려놨는데 이제 우리 알거지 신세야.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이 확인되지 않아 대출 약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상환 독촉 전화였습니다. 철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당장 갚으래. 그 말에 미친 듯이 날뛰던 미자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철수를 쳐다보더니 이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하혁 씨, 당신은 끝까지 쓸모가 없는 인간이었구나. 미자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과 가방, 보석들을 차곡차곡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미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는 그대로야. 이 집에서 내 물건 챙겨서 나가는 중이야. 어딜 가? 지금 나 혼자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철수가 미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미자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철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언제까지 당신 같은 무능한 찌질이랑 엮여서 내 청춘을 썩힐 순 없잖아. 무능해?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너한테 사준 게 얼만데.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까지 했는데. 철수가 처음으로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당신이 좋아서 한 짓이지. 내가 시켰어? 그리고 그 늙은이 재산 보고 결혼한 거지. 내가 당신 보고 결혼한 줄 알아? 이제 그 재산 다 날아갔으니 우리 사이도 끝이야. 알겠어? 미자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저 여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맞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그저 돈과 재산만 보고 자신을 이용한 낯선 악마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지마.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응? 철수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가방 손잡이를 쥔 채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됐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미자는 마지막으로 철수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늙은이한테 전해. 덕분에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제대로 배웠다고. 당신 같은 멍청이랑 더 엮이지 않게 해줘서 아주 고맙다고 말이야. 쾅! 미자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 안에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이 공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귀에는 미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 같은 멍청이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멍청이. 그래, 나는 멍청이였다. 여우 같은 계집의 거짓 눈물에 속아 평생을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뺨을 때린 멍청이. 어머니의 피와 땀이 밴 재산을 날로 먹으려다 결국 내 인생 전부를 날려버린 멍청이. 그제야 아주 뒤늦게 철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싸주신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멸치볶음, 장조림, 그리고 겉절이 김치. 부동산에 가기 전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억지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잘 챙겨 먹어라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멸치볶음을 한 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짜고 고소한 어릴 적부터 먹어온 바로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그 맛을 느끼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흐흑 흐엉. 철수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밑반찬 통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가게와 상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걷어찬 것은 어머니의 뺨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울다 지쳐 텅 빈 거실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은행의 빚 톡촉, 떠나가 버린 아내, 그리고 싸늘하게 돌아섰던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철수.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없는 번호. 어머니는 이미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겠다는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핸드폰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희망처럼, 그의 인생처럼 혼자 남겨진 집안 사방에서 그를 비웃는 듯한 메아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고아였습니다. 김철수 씨, 언제까지 돈 갚을 겁니까? 당장 안 갚으면 가게고 집이고 전부 딱지 붙일 줄 아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험악한 고함 소리에 철수는 술병을 든 채 힘없이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빈 술병과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고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행 빚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빌려 쓴 사채까지. 그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피해 그는 낮에는 쥐 죽은 듯 집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몰래 나와 술로 하루를 지새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씻지도 못해 덥수룩해진 수염과 퀭한 눈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양복을 빼입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자가 돌아왔나? 그래, 역시 나를 버리지 못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철수는 희망에 부풀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엉망인 그대로였지만 안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틀림없는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닌 날카로운 경멸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쎄 좀 기다리라니까. 그 멍청이가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서 그래.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뜯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그 늙은이 재산은 물 건너갔지만 김철수 그 인간 명의로 된 아파트랑 보험금이라도 탈탈 털어 나와야지. 내가 그 집안에 바친 내 청춘이 얼만데 빈손으로 나올 순 없잖아. 자기.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늙은이가 그렇게 독할 줄은 몰랐지.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 알았는데 자기 말대로 처음부터 확 밀어붙였어야 했나 봐. 그 멍청이가 뺨 한 대 때린 걸로는 부족했나 봐. 아예 드러눕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미자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철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명품 가방 타령도, 시장 바닥에서 넘어진 것도, 어머니가 자신을 밀었다며 흘리던 눈물도, 모든 것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조종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너 지금.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미자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다 들었어. 처음부터 전부 내년의 계획이었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미자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끊고 철수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어? 이 눈치 없는 멍청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보다 100배는 똑똑하네. 진작에 내 속셈을 알아차리고 선수 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럴 수 없는데?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이용만 당한 거야. 당신 어머니 재산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같은 시시한 남자랑 결혼했을 것 같아? 미자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 얘기도 빠르겠네.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주고 이 아파트 명에 넘겨. 안 그러면 당신 어머니 뺨 때린 페류나의 마누라 돈까지 뜯어먹으려는 파렴치한으로 온 동네에 소문 쫙 내줄 테니까. 미자는 자신의 마지막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어깨로 철수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꼴 좋다, 김철수. 넌 평생 그렇게 내 어머니 그림자 밑에서 빌빌거리다 끝날 인생이야. 쾅! 현관문이 닫히고 철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증발해버리는 듯한 끔찍한 허무함과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쳤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저런 악마 같은 계집의 말에 놀아나 내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야 했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익숙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시장 입구였습니다. 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민준이의 가게가 된 곳이었습니다. 가게 간판은 박영순 채소에서 민준 청가로 바뀌어 있었고 가게 규모는 예전의 2배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민준이의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가게의 불빛이 어둠 속에 서 있는 철수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홀린 듯이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민준이와 시장 상인 몇몇이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내 어머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누워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뺨의 붓기는 다 가라앉았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농담에 박수를 치며 웃는 모습은 소녀처럼 해맑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철수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수를 버리고 새로운 아들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짓밟고 일어선 저 민준이라는 놈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없는 세상에서 어머니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철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일까? 가게 안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무릎 꿇고 있는 철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 좀 뵙게 해다오. 내가 할 말이. 어머님은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세요. 아니야.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철수예요. 철수는 안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한 연민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자신은 이제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비는 이 순간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민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수는 텅 빈 시장 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민준 청과의 간판 불빛만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장난 인형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앞에는 밤새 그 자리를 지킨 듯 엉망이 된 몰골의 철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쇳소리가 났고 텅 빈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시장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수군거렸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밤새 민준이가 곱게 다듬어 놓은 채소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배추의 겉잎을 떼어내는 내 손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 계집의 말에 속아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후회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아들이라고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철수의 처절한 절규가 내 등 뒤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한때는 저 목소리 한 번에 세상 시름을 다 잊곤 했는데 이제는 시장의 소음보다도 못한 귀찮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철수는 기어코 가게 안으로 기어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최서방과 다른 상인들이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영순이 누님 보기도 민망하지 않아? 비켜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봐야겠어. 어머니, 염치도 없는 놈.
내가 여기 왜 와? 내 어미 뺨 때리고 재산까지 뺏으려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어머니를 찾아. 상인들의 거센 질타에도 철수는 그들을 뿌리치고 내 발치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네. 제가 다 버리고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철수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발밑에 엎드려 있는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를 품은 연기인지 가늠하려는 듯이 내 침묵에 철수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본 듯 더욱더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 가게에서 꾸준히 일 다 할게요. 예전처럼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나는 내 바지를 붙잡은 철수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내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목소리에 울부짖던 철수도 그를 말리던 상인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 김철수는 그 추석 대목을 앞둔 5일장 날 내가 휘두른 그 손찌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으로 내 가슴에 묻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철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마라. 내가 내 가게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철수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농담이시죠?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농담?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내가 내 뺨을 후려치고 내 평생을 장사치라 모욕하고 며칠 뒤에는 내 재산을 빼앗으러 왔던 그 모든 것이 농담이었더냐?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걸고 너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중이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몸을 돌려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앉아 있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걸음걸이는 산송장과도 같았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리며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철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시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마이너스.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위로이자 축하였습니다. 억압과 배신을 이겨내고 자신의 존엄과 인생을 되찾은 한 여자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누님,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저런 놈은 잊어버리고 우리랑 재미나게 삽시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린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시장의 박영순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에게 가게를 넘겨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소일거리 삼아 일을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살뜰히 챙겼고 시장 상인들은 나를 이전보다 더욱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박영순이라는 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가끔 바람이 차게 부는 날이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아프지도 그립지도 않습니다. 그저 강물에 떠내려간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처럼 무감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그 굴레를 저처럼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창가에 놓아둔 난초가 마침내 하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그 향기가 마치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씻을 수 없는 배신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로 가득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철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깊은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어머니는 용서 대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돌아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을 두드리는 더욱 깊고 강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쓰라린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